1993년 울산 수출 부두에 새벽 안개가 깔렸다. 현대 아반떼 수천대가 배에 실려 미국으로 떠났다. 그해 수출 대수 63만 9천 대. 처음으로 국민을 흥분시킨 숫자였다. 그 흥분 뒤에는 아무도 몰랐던 이야기가 있었다. 5개 벌랜드가 동시에 달리기 시작한 그 시절, 세계는 이미 절벽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 1990년 대한민국 자동차 등록 대수가 처음으로 300만 대를 넘었다. 1980년 50만 대에서 불과 10년 만에 6배가 된 숫자였다. 서울 강남 테헤란로는 출퇴근마다 자동차로 가득 찼다. 자동차는 더 이상 사치품이 아니었고 계층 상승의 상징이 됐다. 현대, 기아, 대우, 쌍용, 삼성, 오퍼랜드가 이 수요를 향해 동시에 달려들었다. 문제는 대한민국 시장이 5개를 감옥에 살릴 만큼 크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해외 시장은 훨씬 더 냉혹한 전쟁터였다. 1983년 현대자동차 연구소 지하회의실에서 비밀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코드명 알파, 대한민국 최초 독자 개발 엔진 프로젝트였다. 당시 현대는 미쓰비시 엔진을 그대로 가져다 쓰고 있었고 부품 하나 바꾸려 해도 일본 허락이 필요했다. 독자 엔진이 없으면 영원히 일본 하청 공장으로 남는다는 위기감이 팀 전체를 짓눌렀다. 현대는 영국 엔진 전문 설계사 미카르도와 손잡고 8년의 개발을 시작했다. 8년 동안 수백 명의 한국 엔지니어들이 영국과 한국으로 가며 밤을 새웠다. 1991년 마침내 알파 엔진이 완성됐고 한국 자동차 역사에 분기점이 열렸다. 현대 스쿠프에 처음 탑재된 알파 엔진은 독자 기술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1993년 아반떼의 알파 엔진이 달리자 국내 전 차종 판매 1위를 기록했다. 기아는 1992년 세피아를 내놓았는데 이것은 외국 기술 없이 완전히 독자 설계한 승용차였다. 세피아는 기아가 단순 조립 공장이 아닌 진짜 자동차 회사임을 증명하는 작품이었다. 그러나 기아의 내부는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달리 심각한 재무 위기가 쌓이고 있었다. 공장 증설과 신차 개발에 쏟아부은 돈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불어났다. 대우는 더 공격적이었다. 김우중 회장은 세계 경영이라는 구호 아래 폴란드, 루마니아, 인도, 이집트, 우크라이나 등 10개 나라에 동시에 공장을 세웠다. 지금 시점에서 보면 무모했지만 당시에는 아무도 말리지 않았다. 대우차의 해외 공장 투자 규모는 2년 만에 5조 원을 넘어섰다. 돈은 대부분 은행 대출이었고 수익이 나기도 전에 이자가 쌓이기 시작했다. 삼성은 1995년 자동차 사업 진출을 공식 선언했다. 이건희 회장이 직접 밀어붙인 프로젝트였고 부산 신호공단에 최첨단 공장을 지었다. 닛산과 기술 협업을 맺었고 SM오바라는 준대형 세단을 첫 모델로 잡았다. 문제는 삼성이 시장에 진입한 시점이 최악이었다는 것이다. 1997년 첫 차를 출시한 그해 대한민국 경제가 통째로 무너지기 시작했다. 쌍용은 사정이 달랐다. 사륜구동 오프로드 차량 무쏘와 코란도로 틈새 시장을 파고들었고 독일 벤츠와 기술 협약을 맺어 고급 이미지를 구축했다. 그러나 쌍용도 1997년의 폭풍 앞에서는 버티지 못했다. 1996년 수출 대수가 221만 대를 돌파하며 한국 자동차 산업은 절정에 달했다. 이 숫자는 수출 시작 21년 만에 처음으로 100만 대를 넘긴 역사적 기록이었다. 공장마다 축제 분위기였고 자동차 업계 종사자들은 자신감이 하늘을 찔렀다. 그러나 바로 그 자신감이 문제였다. 아무도 다음 해에 무슨 일이 올지 몰랐다. 1997년 1월 한보그룹이 부도를 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3월의 산미, 6월의 진로, 7월의 기아까지 도미노처럼 쓰러졌다. 기아 자동차 부도는 단순한 기업 도산이 아니었다. 기아 임직원 3만 명과 협력업체 직원 20만 명의 생계가 걸린 문제였다. 전국에서 기아 살리기 운동이 벌어졌고 국민들이 기아차를 사겠다고 줄을 섰다. 그러나 이미 빚이 너무 깊었고 법정 관리를 피할 수 없었다. 기아 인수 전에는 현대, 삼성, 대우가 동시에 뛰어들었다. 삼성은 기아를 인수해 완성차 사업을 키우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대우는 기아를 품으면 세계 5위 자동차 그룹이 된다는 계산을 했다. 결국 1998년 5월 현대가 1조 2천억 원의 기아를 인수했다. 그 결정이 훗날 현대기아를
세계 3위 자동차 그룹으로 만드는 씨앗이 됐다. 1997년 12월 대한민국은 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을 신청했다. 달러 환율은 하루 만에 1,100원을 넘었고 외환 보유고는 바닥을 드러냈다. 자동차 공장들은 가동을 멈췄고 직원들은 하루아침에 거리로 나왔다. 1999년 실업자 수가 336만 명을 돌파했다. 그중 상당수가 자동차 산업 종사자들이었다. 대우자동차는 결국 2000년 부도를 내고 미국 제너럴 모터스에 매각됐다. 김우중 회장의 세계 경영은 50조 원이 넘는 부채만 남기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삼성자동차는 프랑스 르노에 매각되어 르노 삼성으로 이름을 바꿨다. 쌍용 자동차는 중국 상하이 자동차에 팔렸다가 다시 인도 마힌드라로 넘어가는 긴 유랑을 시작했다. 5개 브랜드 중 독립 생존한 것은 현대와 기아 단 둘뿐이었다. 그러나 살아남은 현대기아도 위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미국 시장에서 현대차는 저품질 저가 브랜드라는 낙인이 찍혀 있었다. 중고차 시장에서 현대엑셀은 헐값에도 안 팔리는 차로 취급받았다. 1998년 현대는 미국 시장에서 승부수를 던졌다. 10년 혹은 10만 마일 무상 보증이라는 파격적인 정책을 도입한 것이다. 이것은 당시 미국 자동차 업계 보증 기간의 2배가 넘는 조건이었다. 도요타도 혼다도 감히 따라하지 못하는 정책이었다. 미국 소비자들은 처음에 믿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현대차가 실제로 약속을 지키자 시장 반응이 바뀌기 시작했다. 2000년대 초반 현대차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11.3%까지 올라갔다. 이제 세계 자동차 시장 이야기를 함께 봐야 한다. 1990년대 일본 도요타는 렉서스라는 고급 브랜드를 미국에 론칭하며 독일 벤츠와 정면 대결을 선언했다. 렉서스 LS400은 벤츠 S클래스보다 3만 달러 싼 가격에 동급의 품질을 제공하며 미국 부유층을 흔들었다. 독일은 충격을 받았고 즉각 품질 향상과 가격 조정에 나섰다. 1990년대 미국에서는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열풍이 불었다. 지프 그랜드 체로키와 포드 익스플로러가 선도한 이 흐름은 이후 20년간 세계 자동차 시장의 판도를 바꿨다. 한국 기아도 1993년 스포티지를 내놓으며 이 흐름에 합류했다. 스포티지는 기아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수출 모델 중 하나가 됐다. 1990년대 전 세계 자동차 생산량은 연간 5천만 대를 넘어섰다. 일본이 생산량 1위를 지키고 있었고 미국의 제너럴 모터스와 포드가 뒤를 따랐다. 유럽에서는 폭스바겐이 아우디, 포르쉐, 람보르기니를 차례로 인수하며 거대한 그룹을 형성했다. 한국은 생산량 기준 세계 5위 수준이었지만 내용은 허약했다. 브랜드 가치와 기술력에서 일본과 독일과의 격차는 아직 엄청났다. 그러나 그 격차를 메운 것이 바로 1997년 위기의 역설이었다. 위기가 군사를 걷어냈고 살아남은 현대기아는 더 강해졌다. 2000년대 이후 현대기아는 매년 품질 지수에서 일본 뽐랜드를 추격하기 시작했다.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 현대 제네시스는 렉서스와 같은 선상에서 비교되기 시작했다. 렉서스가 미국 시장을 흔들던 그 시절 한국 차는 아직 조롱의 대상이었다. 그 조롱이 오히려 한국 엔지니어들의 오기에 불을 붙였다. 품질로 증명하지 못하면 시장은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는 교훈을 그들은 혹독하게 배웠다. 그 배움이 결국 세계 3위라는 결과로 돌아왔다. 1990년대에 전쟁이 없었다면 오늘의 현대기아도 없었을 것이다. 5개가 달리고 셋이 쓰러진 그 시절은 잔인했지만 살아남은 자들에게는 최고의 교과서였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자동차 산업은 전기차와 자율주행이라는 새로운 전쟁을 시작했다. 그 전쟁에서 현대기아가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그것은 다음 이야기에서 계속됩니다.